뉴욕 증시가 4월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형 기업 M&A 호재가 이어졌지만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컸습니다. 다우는 40포인트 추가로 더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럽 증시는 기업 인수합병 호재 속에 나흘 만에 상승세로 맞섰습니다. 호주의 자원세 도입 불발 가능성으로 자원주도 뛰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장 초반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10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 떨어져 73달러 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휴렛 패커드가 대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인 스리파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인수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난 2분기에 2.2% 올라 2년여 만에 상승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2008년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유럽 각국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예상 삭감에 나설 경우 경제 성장 둔화로 일부 국가는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역시 M&A 재료가 있었지만 경기 둔화 우려를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도 없었지만 이번 주에 나올 지표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이미 지금 보여지고 있는 M&A 재료를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포타시 인수 전에 중국의 기업과 중국의 국부펀드가 또다시 가세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휴렛 패커드가 델에 이어서 스리파의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지만 오히려 기술주 중심으로 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 안동호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통은 M&A 재료가 참 이 정도면 규모도 큰 것 같은데도 증시 상승세를 이끌지는 못하는군요. 예, 현재 미국 시장에서 M&A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상승을 막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가 39포인트 하락한 1174, S&P 500이 4.33포인트 하락한 1071, 나스닥이 20포인트 하락한 2159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캐터필라, 시스코, 휴렛 패커드가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A 소식으로 휴렛 패커드가 기업 데이터 제작 장비 생산업체인 스리파를 16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비료업체 포타시에 대해서 호주 광산업체 BG 필리턴에 이어서 중국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도 인수를 검토하고 있던 소식에 포타시는 0.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의 유럽인 쪽에 따른 경기 둔화, 신용 강등 위험 이런과 주 후반에 있을 GDP 발표 이런 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표에 대한 우려가 역시 계속해서 좀 뉴욕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모습 속에 유럽의 긴축 정책이 또한 유럽 국가들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디스의 경고도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들었던데 일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좋았었는데 말이죠. M&A 재료 측면에서는요. M&A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A 호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M&A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주체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좀 떨어졌네요. 예. 이날 인텔의 메가피 인수 그리고 이제 HP의 스리파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리파는 45% 상승했지만 HP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M&A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보다는 효율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어떤 전략에 의해서 고용을 늘릴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기업의 경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야만 기업들이 M&A에 나서는데 어떤 M&A 배경에 조금 안 좋은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보고요. 일단 M&A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BHP 빌리턴이 적대적 인수까지 지금 얘기를 했었던 대상 기업인 캐나다의 비료업체. 지금 포타시 인수 전에 중국의 기업과 중국의 국부펀드까지 지금 뛰어든 상황이라면서요. 어떤 기업들이면서 또한 어떤 배경 때문인지 그 배경까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미국 현지 IB 업계에 따르면은 중국의 국영화학 회사인 시노캠,
그리고 국부 펀드인 중국투자공사, 네. 그다음에 사법 펀더인 호프 인베스트먼트 등의 이제 포타시 코프 인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 농업국 가운데 하나로 비료의 주요 소비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 포타시 비료가 최근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그 포타시 비료의 그 수요가 장기적으로 중국 자체 생산 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빨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 농업국 가운데 하나이며 비료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달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느껴서 지금 캐나다에 있는 비료업체인 포타시의 인수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휴렛 패커드가 말이죠. 지금 이미 대리 침을 흘리고 있는 쓰리파라는 업체에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지금 쓰리파라는 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어떤 영역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를 인수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휴렛 패커드 대 측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인수 가격부터 좀 알려주셔야겠는데요. 얼마를 불렀습니까? 예, 대리에서 휴렛 패커드는 쓰리파의 약 16억 달러, 약 하나로 1조 8,900억 정도의 인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네. 대리 제시한 11억 5천만 달러보다 한 약 33% 높은 수준인데요. 이 쓰리파라는 회사는 기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저장 매체의 업체입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HP와 델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PC보다 이윤이 높은 시스템과 기술 서비스 분야 진출을 계속 모색하고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IBM이라든가 오라클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이렇게 캐나다 비료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또 휴렛 패커드가 대리 이미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쓰리파 인수 전에 또 뒤늦게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업들의 M&A를 좋게만 볼 수 없다는 뉘앙스를 앞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용보다는 효율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M&A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네요. 네, 통상 이제 기업들은 사업 전망에 확신이 설 때 이제 M&A 나서는데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업 간 M&A를 호재로 인식하지만, 지금은 실업률이 높고 소비 지출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M&A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가 인력 구조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 허다하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나 나머지 어떤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걸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사고 싶은 기업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사기에는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만, 오히려 사람을 써서 고용을 늘려서 투자를 늘리기보다 이렇게 다른 기업을 그냥 인수합병 하는 것 정도로 비유기적 성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 좋은 측면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8월 들어서, 그리고 지난주만 따져봤을 때 미국의 이 M&A 규모가 지금 거의 사상 최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8월 현재 M&A 규모가 1,727억 달러로 1995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요. 네. 지난주 글로벌 M&A 규모가 871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M&A 규모는 한 약 2,850억 달러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뉴욕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8월 들어서 현재까지 M&A 규모가 사상 최대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M&A 얘기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지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못 간다라는 뉘앙스로도 들립니다.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제가 지금 그래프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그래프를 보시면, 소비 지출 국면에 대한 어떤 경기 선행 지표라 불리는 컨슈머 매트릭스 인스티튜트 그로스 인덱스라는 지표입니다. 이거와 이제 S&P 500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네. 현재 복잡하네요. 네. 예, 요게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 지표와 S&P 500 지수의 이 지수가 S&P 500 지수의 7개를 선행하는 모습을
있고요. 네. 그 상승 기간 또한 이제 14개월이라는 동일 기간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경기 선행지수를 봤을 때는 2009년 9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실적 마무리 단계를 진입을 통한 그 주식시장의 버팀목 부재를 감안한다면 현재 주식시장이 주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아까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메릴 린치에서 보고서가 하나 8월 중순에 나왔었는데요. 향후 3개월 내에 이제 주가가 10% 추가 하락한다면 경기 침체를 알리는 선행지수와 일치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약으로 이제 주가가 10% 이상 상승한다면 글로벌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일본형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와 현재 시장의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만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은 안도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 이제 시장 지표가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시장의 내성이 강해지면서 조금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메릴 린치 보고서가 참 재밌네요. 일단 현 주가는 경기 선행지수를 좀 선행하고 있는데 향후 3개월 내 주가가 10%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지금 이미 꺾여있는 경기 선행지수하고 비슷해지는 정도고, 만약에 또 오른다면 오히려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정도다. 이런 메릴 린치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9월 초 고용지표까지 좀 잘 소화를 한다면 그 다음에 뉴욕 증시는 괜찮겠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그래프를 통해서 또 뉴욕 증시 전망까지 함께 해봤는데, 유럽 쪽 이제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죠. 뉴욕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뉴욕은 반등했네요. 예, 유럽은 유럽이요? 장중에 이제 기업들의 대형 M&A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고, 네. 지멘스와 다임러 등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을 상향하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 움직임도 다소 완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39포인트 오른 5,234, 프랑스가 27포인트 오른 3,553, 독일은 5.75포인트 오른 6,010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HSBC의 네드뱅크 그룹 지분 이수 추진 소식에 금융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HSBC는 0.6% 오랐고요. 네드뱅크의 대주주인 올드뮤추얼은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업체 포타시 인수 전에 이제 중국 신호펜과 중국 투자공사와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에 인해서 비료주가 강세를 보이며 독일의 K프로세스라는 회사가 1.6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사브밀러의 포스트즈 그룹 인수 추진 소식에 두 회사의 주가가 각각 1.7%, 7.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호주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광산세 신사 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각 광산 업체들 주가가 약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M&A 재료 관련해서 조금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대상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해줬던 것도 같고, HSBC도 또 M&A 쪽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다만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해서 상승세는 제한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지표 하나가 나왔죠? 예, 유로존의 8월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 지수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 유로존 서비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전달 56.7에서 이달 56.1로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네. 예상치 56.3을 하회하는 기록이고요. 네. 이 같은 결과는 유럽 국가들의 내피반 추진이 소비 지출을 억누르고 미국과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이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안 그래도 유로존의 8월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여기에 또 더 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무디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긴축 정책이 각국의 신용 등급 강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무디스는 이날 유럽 신용평가 전망 보고서에서 유럽 각국이 재정위기에 처하면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약화돼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는데요. 현재 무디스는 경기 회복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추가 신용 등급 강등이 뒤따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보고서에 보면은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더 둔화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 채무 감축과 함께 재정 긴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유럽 쪽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 깊어진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상품 시장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연일 계속해서 내리네요. 예, 유가는 달러 강세에 따라서 그 73달러대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 70달러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유가가 지금 10월 인도분 WTI 첫 거래일이었는데 초반의 분위기는 M&A 얘기 나오면서 좀 주식시장과 함께 좋았었지만 결국에는 장 막판 하락 반전돼서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얘기셨습니다. 그리고 엔화에 대해서는요, 지금 일본 정부의 개입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혹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인지 엔화가 또 다시 뛰었네요. 예, 엔 개입 우려 완화에 7조 최고로 85.28엔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 각국들이 특히 이제 엔화에 대비해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쉽게 엔 약세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차트 보니까 85엔대를 거의 한 8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밑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쉽게 또 85엔이 꺾일 것도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사흘째 약세를 이어갔고 유럽은 M&A 때문에 일단 반등을 하긴 했는데 유럽 쪽에 경기 둔화 우려 얘기가 나온 시점이어서 오늘 밤 또 유럽 증시도 다시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러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렇다 사실 지표 발표는 없었었는데요. 오늘 밤에는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요? 예, 오늘 밤에는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나옵니다. 이전치 537만 채였고 지금 예상치 468만 채인데 네. 지표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 이상 지금 급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눈높이를 확 낮춰 놨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우려를 당겨서 계속해서 전날 밤까지도 해왔으니까 눈높이 정도만이라도 좀 맞춰줘서 더 이상의 하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지점 안동후 과장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M&A 약발도 통하지 않는 장이었습니다. 경제지표 둔화가 역시 더 컸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장 전망은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 있는 최철원 대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올까 했는데 외국인은 돌아왔습니다만은 일단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이제 기관이 등을 돌리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1767포인트, 결국 1760선으로 후퇴했어요. 예, 아무래도 어제 시작은 좋았지만 장중에 기관 쪽에서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나서 장이 약간 조정을 좀 받았었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을 했는데 기관에서 이제 돌아서 버리는 네. 예, 이런 수급의 엇박자가 나오면서 장이 좀 가지 못하고 약간 전강 후약의 시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네. 그렇게 강세장으로서만의 기대치를 가지기에는 지금의 수급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FOMC의 어떤 그런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급락해서 1720까지 맛을 봤다가 또 급하게 올라와서 지금 어제 1790에 대한 기대감까지 장중에는 장 초반에 높여놓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물론 어제 결국엔 1760선을 일단은 일부 후퇴를 했지만 1800이 뉴욕 도움 없이 어렵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아요. 예, 지금 원래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1800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 앞에서, 문 앞에서 지금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의 양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혼자 우리 국내 자력으로서는 1800포인트를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시장 전망치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 투자 심리에도 많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네. 1800까지 올라가기에는 외국인들은 물론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은 기관 쪽에서 얼마나 다시 한번 네.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를 좀 하지 않고 기관 쪽에서 얼마나 더 매수 여력을 좀 남겨놔서 매수에 네. 좀 가담을 해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1800을 조금 더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는 네. 시점이 돼야지 우리 증시도 1800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한번 좀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디커플링 되면서도 뉴욕 증시 떨어져서 우리가 올라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왠지 찜찜한 네. 그래요. 뉴욕 증시가 같이 좀 뭔가 상승의 원동력이 돼준다면 1800에 대한 기대까지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뭔가 약간 찜찜한 그런 1800을 향한 그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 약간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펀드 환매도 좀 잦아드는 듯 했지만 주식형 펀드에서 다시 유출이 또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역시 어떤 그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는 강도가 좀 줄었을 뿐 역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전반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펀드 환매가 좀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1800 문 앞에까지 갔을 때 1800에 넘어갈 것 같은 시장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펀드 환매가 약간 주춤하는 이런 시장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력이 켜져서 장을 좀 이끌어갔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다시 1800에 대한 기대치들이 또 없어지면서 역시 1800은 어렵구나 이러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실망에 대해서 네. 펀드 환매를 또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기관에서는 매도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여기다가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같이 돌아서게 되면은 시장의 낙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공학계도 다시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됐고 네. 여기에 기관의 매물을 좀 받아내주는 그런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네. 올라가는 쪽도 그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들이 미국 경기 둔화 얘기가 조금 덜해지면서 강하게 사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관이 좀 같이 따라가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문제 어제 1760선까지 왜 떨어졌나 부분을 그럼 한번 점검을 좀 해보죠. 역시 업종별로 굳이 따지자면은 수급 자체는 어떤 기관의 매도, IT, 자동차를 기관이 1000억 가까이씩 다 뭐 이상씩 팔았더라고요. 예,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수는 거의 제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많이 움직여봤자 10포인트 움직이는 상황인데 네. 종목, 특히 섹터별로 보시면은 많이 시장이 좀 투매가 나오면서 혼자 좀 많이 빠져버리는 종목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우실 텐데 어제 보시면 IT, 대형주 IT하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어떡합니까? 예, 이렇게 빠지는 거 보시면은 시장이 많이 불안하구나, 수급상 많이 불안하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오실 텐데 네. 어제 빠졌던 종목들이 상반기 때 주도주로 왔었던 종목들인데 네. 지금 이제 거의 하단으로 좀 약간의 이제 지지선으로 좀 봤었던 이런 가격대를 좀 깨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35,000원 깨지고 네. 하이닉스 22,000원 깨지고 이렇게 어제 보면서 지지선들이 조금 무너지는 듯한 종목들이 좀 나와서 네.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네. 예,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또 빠진다. 예. 그러면은 설마요. 이제는 완전히 시장에서는 물러나는 그런 종목들. 지금 마지막 저항 지지선을 좀 지켜주면서 끝까지 좀 들고 버텼던 개인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런 지지선들이 어제 깨졌는데 오늘 또 빠진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빠진다 그러면 그냥 이제는 손절을 들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손절을 하게 되면 차라리 더 밑에서 잡아서 네. 올라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그렇게 한번 전략상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네. 지금 특히 어제 종목별로 등락이 좀 컸다고 말씀드렸지만 종목별로 지금 수급이 특히 악화되면서 종목 낙폭이 장중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 이상씩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면은 이런 종목들은 일단 빠른 손절매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네. 지금 시장 여건상에서는 맞는 전략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좀 보시면서 너무 좀 고집을 피우시지 마시고 종목이 아니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왔을 경우에는 네. 빨리
마음이 좀 아프지만 손절을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IT 자동차, 지금은 아프지만 최후엔 웃을 수 있다. 일단은 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전문가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인지 이런 주문도 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루만질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워낙 기다리고 시간도 좀 오래됐었고, 네. 지금, 아쉬워서 들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설마 이 종목이 더 빠지겠나 그랬는데, 어제 시장에서 빠져버리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는 오늘 느낌이, 장 초반에 빠져서 잘랐는데 후반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하고 외국인들이 사봤자 지금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보면은 더 밑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 마이너스 뜨게 되면 좀 손절을 좀 하셨다가 나중에 수급이 좀 풀리는 거 보고 그때 그냥 다시 한번 잡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IT 자동차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된다면,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과감하게 손절매, 그리고 밑에서 조금 반등 기미가 보일 때 이제 잡아 올리자, 이런 얘기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아까 수급이 붙으면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 일단은 플러스 난 것들은 수익을 좀 실현해 놓고 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1800에 조금 자력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좀 가지 않으면은 종목들이 좀 간다고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잘 사셔가지고 이익이 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좀 하셔가지고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지금 종목들이 보시면은 시장의 종목들이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시장이 좀 되고 있는데, 계속 그래도 범위 안에 섹터 안에 포함이 돼 있다가 하나씩 종목들이 좀 낙오되는 종목들이 이제 슬슬 또 나오는 거거든요. OCI 같은 경우는 정말 날아가는. 지금 OCI, LG화학, 그리고 건설, 그리고 지유사 테마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종목 섹터 내에서 있었던 현대제철이 좀 낙오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올라가는 주도를 해왔던 이런 업종 내에서 하나하나씩 종목이 좀 떨어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 떨어져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손절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는 종목들만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좀 같이 한번 참여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화학이라든가 혹은 그래요. 어제 또 많이 올랐으니까 건설 얘기도 여쭤보죠.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은근히 티 안 나게 올라온 건 아니고 대놓고 티 나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특히 현대건설이 다시 7만 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어제 GS, 대림산업 이런까지 다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의 섹터는 분명히 한 3가지 섹터가 좀 나왔습니다. 지주사 섹터하고, 그리고 화학주, OCI,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그리고 이런 LG화학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건설주. 건설주들이 지금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낙폭과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 수주 자체는 해외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런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출액 정도 커버 부분은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건설주들은 아무래도 국내 자체의 리스크가 아직 100%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언제 다시 그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지금 먼저 좀 조정을 크게 받아 있었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후발대로 좀 종목이 올라오는 거 살펴보시면 대림산업이나 GS건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고점 다 뛰어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 굳이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GS건설이나 대림산업 조금 후발주자들, 후발주자 이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시고 그러시면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한번 더 사보셔도 되는 포인트에 있으니까, 건설주 섹터 내에서는 GS나 대림산업 한번 관심 가지시고 매매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었던, 지난주에 사실 기관하고 이렇게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으로 S&T 중공업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딱 매수해서 2만 원 가까이 목표가 실현하고 지금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이 좋은 거 일단 종목을 찾으셔야 되고, 지금 차트상 우상향 가는 종목들, 옆으로 기거나 박스권에서 변동성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은 굳이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종목 선별 기준에서 수급을 가장 먼저 보시고 네.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들,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종목들에 보시면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들을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오늘 저는 삼성 테크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큐리티 사업 정도에서 실적이 계속 중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로봇이나 바이오 장비 이런 쪽 삼성 그룹 내에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신규 사업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삼성 탈레스 지분 인수하면서 방산 쪽에서의 성장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도 S&T 중공업도 방산에 대해서 네. 약간의 방산업체인데 삼성테크인도 지금 방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지금 보안 시장 지금 시큐리티 산업 자체가 지금 네. 국내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거리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좀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CCTV 카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차트가 우상향하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 네. 지금 뭐 종목들이 괜히 내 종목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들에서만 그냥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지금 좋은 시장 타이밍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와 있는 종목들이 고점을 벗기면서 좀 가는 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을 보시라고 제가 어제 미국 해외 증시가 좀 빠지고 미국 증시 좀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네. 어제 뭐 종가가 11만 7천 원인데 매수 단가는 한 11만 5천 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시고. 근데 요즘에 문제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잡아주시잖아요. 네네.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오늘 네. 매수가도 조금은 어제 종가보다 떨어질 것이다. 사실 네. 그렇게밖에 시나리오를 짤 수가 없지만 이런 종목이 또 더 가듯이 시초가도 더 뛰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이제 보합권에서는 뭐 잡아볼 가능성이 잡아볼 그 생각은 가도, 네. 있겠지만 굳이 갭으로 떠버리면은 잡기가 조금 부담되시고 저도 이제 뭐 꼭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예. 같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쪽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올라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사기는 사보겠지만 굳이 높게까지는 사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네. 보합이나 한 11만 5천 원 이하에서 잡아보시고 아무래도 고점을 제가 벗기면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전고점이 11만 9천 원인데 제가 일단 목표가는 12만 5천 원, 한 만 원 정도의 상승폭은 충분히 더 있을 것 같아서 네. 목표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리고 매물대하고 60일 이평선이 머물러 있는 10만 8천 원권이 깨지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 60일 이평선을 하회하지 않고 올 연초부터 네. 쭉 올라왔던 이런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60일 이평선에 닿으면 다시 반등 주고 이렇게 해서 저점을 올리는 종목이라서 네. 60일 이평선인 10만 8천 원권이 깨지면은 손절을 네.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왠지 뭐 손절하고 그럴 분위기는 절대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고 수급도 탄탄한 삼성 테크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해봤습니다. 전략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고용과 서민의 초점을 맞춘 2010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한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1,000만 원의 세제 고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이재호 특임장관 내정자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 내정자가 정권 2인자로 불리는 만큼 야당의 공세는 집중됐고 여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사업에서 빠질 경우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4조 원가량의 랜드마크 빌딩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대만의 노트북 제조업체인 콤팔사와 합작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자 설계 생산, 즉 ODM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인수 자금을 자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인 경영인을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 구조 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올 2010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친서민, 친고용의 세제 개편이었다라고 골자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을 많이 쓰는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 아주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제 정기 세제 개편인데 매년 8월 이맘때쯤 발표를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는데요. 올해 세제 개편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고용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 세금도 그만큼 깎아주겠다라는 말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선 이제 정부는 내년부터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없애는 대신에 이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라는 제도로 전환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과거 임투공제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서 뭐 공장을 많이 세우고 기계를 많이 들여오면은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용투자 제도로 바꾸는 건데 네. 이 임투제도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별로 이게 뭐 투자에 있어서 실효성도 크지 않고 결정적으로 네. 사람을 많이 쓰고 이 실업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이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바꾼다고 이제 밝힌 것입니다. 이제 그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들 한마디로 이제 기업이 신규 투자로 고용을 한 명 창출하면은 1,000만 원을 깎아주고 특히 청년들 이제 15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데 보통 20대를 고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1,5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것 말고도 또 이 지역 특군의 기업이나 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이 세제 지원 한도를 총 투자 금액의 50% 이내 또 감면 기간은 한 7년 정도로 한정시켜서 이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또 줄였다. 이 점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명이 아닌 0.5명으로 인정을 해서 이 한마디로 이제 파트타임을 많이 써도 그만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네. 이런 쪽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가업 상속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좀 중소기업을 물려받는데 좀 세금 때문에 불편한 것을 다소나마 완화시켰다. 이런 쪽도 저희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부가 올해 마련한 세제 개편안의 줄기, 그래서 친서민에서 친고용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핵심 타깃이 옮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친고용과 동시에 지금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친서민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민들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또 많은 제도들이 어제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역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뭐 친고용도 마찬가지고 친서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포퓰리즘 비판에서는 좀 자유롭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네. 현재로서는 그러한 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올해 세제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친서민입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뭐 수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친서민을 강조를 해왔고 네. 이번 세제 개편안도 결국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기업 지원 내용 이외에도요, 뭐 일용 근로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을 좀 낮추고 또 서민 중산층 지원제도 같은 경우 대부분 일모를 연장을 했습니다. 또 이제 네. 최근에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를 해서 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지금보다 2배 늘린 점 또 한번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지목을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같은 세제 감면책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좋은데 결국적으로는 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총 50개 비과세 감면 중에서 16개를 폐지하고 3개를 축소했다 정부는 이렇게 성과를 밝혔지만요. 이 대부분이 대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실효성이 다 된 사실상 이 실효성이 없는 그런 감면 제도들을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현재는 이러한 점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서 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결국 친서민의 함정에 빠져서 좀 조세 정책이 계속적으로 확장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도 역시 문제점으로 이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상생보증 펀드에 대한 이 세액공제 신설을 한 부분이나 또 이 녹색 펀드에 대해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 뭐 이런 부분 또 하나에 있어서는 또 대기업에 대한 이 세제 지원 폐지라든지 또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검증제 도입 물론 이제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두겠다. 네. 그러한 취지에 있어서는 일리는 타당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 봤을 때는 과연 이걸 이해 당사자들의 좀 반발을 국회에서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2010 세제 개편안 조금은 좀 미완성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좀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경실련에서도 이번 2010 세제 개편안, 뭐 무늬만 친서민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치권에서는요, 인사청문회로 시끄러웠습니다. 인사청문회 그 둘째 날이었는데 5명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호 특임장관 내정자는 90도 인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몇몇 발언들이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어제 이제 둘째 날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들 별로 나왔지 않았고요. 또 내정자들도 한껏 몸을 낮추면서 조금은 맥이 빠지지 않았나 그러한 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이제 이재호 특임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 내정자의 병역이나 학력, 이 허위 기재 의혹들도 대우조선해양 이 사장 연임 의혹 이 로비 의혹들을 비롯해서 좀 불법 정치 후원금 제공 등도 역시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의 정치 공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옹호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야당도 역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호 내정자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 이러한 평가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심을 끌었던 부분 이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제 논란이 됐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이라든지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 공세가 이어졌지만 이 조 내정자 같은 경우는 좀 송구스럽다면서 더 이상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함구를 해서 좀 힘도 잃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서는 도대체 뭔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도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러한 논란들 계속적으로 이번 청문회로서 좀 잦아들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히려 논란이 됐던 거는 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발언이었는데요. 이 장녀가 2003년도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 딸의 결정에 부모 입장을 강요할 수는 없었고 엄마로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아이라는 거를 확실히 갖고 있다 이러면서 좀 울먹이는 모습까지 비춰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국적을 포기한 딸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건지 조금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좀 진내정자의 헌신과 좀 일반 국민들의 헌신 조금은 좀 기준이 다른 점이 아닌가 그런 점이 있어서는 좀 씁쓸함을 남겼다. 그런 점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말이죠. 역시 더 주목이 됩니다. 오늘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하고요. 신재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또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용산 역세권 개발이 점점 미궁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말이죠. 삼성물산의 최후 통첩을 보냈던 땅 주인 코레일이 이번에는 삼성물산이 완전히 빠질 경우에 4조 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직접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땅 주인인 코레일이 결국은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삼성물산이 용산 역세권 개발에서 빠질 경우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총 4조 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이 코레일이 직접 매입하겠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어제 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 이제 코레일이 직접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삼성물산이 이 용산 역세권 개발에서 빠지고 또 지급보증과 출자자 증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총 4조 5천억 원 상당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초 이제 지난해 10월입니다. 당시 이제 이 PFV와 또 자금 조달 방안 협의 시 한 1조 2천억 원 규모의 빌딩을 선매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는 있었지만 그 매입 규모를 거의 3조 원 이상 늘려서 4조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한 점이 이번에 좀 눈길을 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용산 국제 업무지 개발의 시행사라고 볼 수 있는 이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가 좀 삼성물산을 배제한 이 새로운 자산관리 위탁회사를 구성하기로 이제 어제 결의한 점, 그 부분 역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삼성물산을 더 이상 용산 개발에서 이제 넣지 않겠다, 완전히 배제해버리겠다. 그러한 이제 최후 통첩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코레일과 이 삼성물산 간의 이 출자사 간의 갈등이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용산 개발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참가자 하나를 빼고 넣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시장 회복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은 좀 지급보증이란 위험을 과연 어느 회사가 짊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국내 최대 건설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물산이 못하겠다고 사실상 낮아빠진 가운데서 어떤 회사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고 어떤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회의적이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도 꾸준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LGD
디스플레이가요, 대만의 한 노트북 업체하고 합작사를 설립할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대략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 완제품 사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 대만의 노트북 제조업체인 콤팔사와 손을 잡고 이 제조업자 설계 생산 ODM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ODM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LG 디스플레이는 콤팔사와 이제 합작 회사 설립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콤팔사는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이 대표적인 노트북 ODM 업체로서 이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콤팔사와 합작사 설립을 진행을 하는 것은 이 ODM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석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현재 LCD 패널 제조를 넘어서 좀 TV와 모니터 세트를 제조해서 좀 고객 브랜드로 판매하는 그러한 ODM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러한 야심을 품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번 합작사 설립이 좀 LG 디스플레이 완제품 사업에 더욱더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쌍용차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이미 선정이 된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요, 어제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근데 인수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쌍용그룹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인수 자금을 자체도 조달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이 한국인 경영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추가 구조 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제 좀 아무래도 인도 마힌드라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부분에 좀 의혹의 눈길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아무래도 좀 상하이 그룹에 있어서 좀 대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의혹이 좀 세기를 받고 우리가 건전한 투자자다. 네. 이러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힌드라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좀 일각이 이런 식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인식을 좀 의식한 듯, 이 마힌드라 그룹은 이 쌍용차 인수권에 대해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또 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동차 업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부채 비율 약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혀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 구조 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점, 또 쌍용차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점, 앞으로 이 기술 연구 확충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는 점, 이러한 점을 밝혀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러한 식의 마힌드라 그룹의 이 청사 진입 실현만 된다면 쌍용차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과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한 마힌드라는 먹튀 논란이 있었던 상하이차와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역시 다른 케이스이길 바라겠고요. 마힌드라 그룹은 쌍용차 인수에서 글로벌 SUV의 강자로 떠오르겠다, 이렇게 또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아주 굵직한 M&A 재료가 잇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강세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약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요. 다우는 장 초반에 70포인트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종가 기준 그 전날과 비교했을 때 40포인트가량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나스닥 쪽, 기술주 쪽에서 역시 휴렛 패커드가 대리 군침을 흘리고 있는 기업에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인수를 타진을 해왔고요. 또한 BHP 빌리턴이 지금 적대적 인수를 얘기했던 캐나다 비료업체 포타시에 대해서 중국의 기업과 또한 중국의 펀드까지 뛰어들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역시 뉴욕 증시의 강세 재료는 못 됐습니다. 유럽 정도가 반등을 했다. 이 정도를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뉴욕 증시가 계속 헤매고 있는 이유는 역시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 뉴욕에서는 이미 부진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는 7월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같은 우려를 이미 앞당겨서 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우리 장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